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예. 반가운 소식보다는 좀 슬픈 소식, 이가 갈리는 소식이 오늘 좀 많습니다. 오늘 아침을 행복하게 열고 싶으신 분은 오늘 방송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박웅크님, 요즘 검사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같은 마음이지만 문 대통령을 믿어보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비이성적입니까? 감정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 내가 최규하 대통령이야. 근데 전두환이가 자기 사항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지멋대로 체포하고 와가지고 체포했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마음에 안 드는구만.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했죠. 최규환은. 어떻게 됐어요? 전두환이한테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물론 윤석열 씨가 80년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몰아내고 지가 집권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 코 위에 올라가가지고 알짱대고 있어요. 홍승표님, 인간적이라고요. 제가 화내는 게 인간적입니까? 예? 이런 건요, 뭐 개혁이라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관이 말이야,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하극상으로. 이거 내버려 둡니까? 물론 저들은 뭐 정당한 수사권 행사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정당한 수사권 행사입니까? 아니,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감정 덜어내고 생각하자고요. 예를 들면 뭐 국회에서 뭐 탄핵 소추를 했다. 사법부에서 예컨대 이 정권에게 타격을 줄 판결을 냈다. 그러면은 신중하게 나가야죠. 삼권 분립이니까. 근데 이거는 행정부 아래 외청입니다.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법적 정당성을 앞세운 쿠데타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2달 동안 이렇게 머리채 잡히고 끌려왔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자꾸 저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자. 이런 말씀하시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야지. 열받지 말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이게 기본이 흔들리는데, 기초가 흔들리는데, 화내지 말라니, 무슨 열받지 말라니, 이런 얘기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화낼 땐 화내기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 비상경보님 말씀이 맞아요. 아니, 강바람 맞아가면서 이 시민들이 감기 걸려가면서까지 촛불 들고 나왔는데, 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제는 지진도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통령을 넘어서 국민에 대해서도 침뱉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 무슨 수단이 더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군요. 응?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 뭐 알릴레오 방송권으로는 걸 게 없으니까 최성애한테 학력 위조 최성애한테 뭐 무슨 진술을 강요했다는 식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식으로 이 건으로 지금 엮으려고 합니다. 저 인간들이 위험만 주고 말 것 같아요. 유시민 잡혀갑니다. 이 국면에서 검찰에게 강하게 나가면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다. 야당에게 공격의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인사권에 도전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처음에는 뭐 야당 그리고 이 수구 부패 언론들이 발광을 하겠죠. 그러나 곧 수습됩니다. 이건 수습돼요. 왜냐? 행정부의 수장이 자기 수하의 이런 하극상에 대해서 손보는 것이 이거는 리더십의 기틀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뭐 독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드라이브 걸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 아닙니까? 이거 고삐를 죄야지요. 자,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 인사권을 행사했으니까 그 나머지 인간들을 전부 다 이 수사에서 손떼게 하는 겁니다. 그 직함을 다 회수해 와야 돼요. 검찰총장 남겨놓고 지금의 이 무리한 수사를 전개했던 자들 전원 인사조치해야 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지금 검찰이 말이죠. 우선 그 아무개는 죄가 있다. 이 사람 죄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전제를 갖고 수사한단 말이죠. 이쪽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지금 이 수사를 무리한 수사로 전개했고 절제되고 품격 있는 수사를 망친 주범들이다. 이들의 이름을 탁 거명해 놓고 그들이 하던 식으로 감찰해야 됩니다. 야, 정말 이런 기초 중에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김용민이가 이성을 잃었다느니 뭐 운동을 나가라느니 뭐 사색을 하라느니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건 매기는 거지. 미친 것들 아닙니까 그거? 아이고 이성적이어서 좋겠다. 어제 그 한 인간이 그렇게 써가지고 내가 바로 차단해버렸고 삭제해버렸습니다. 하극상이란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오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죠. 뭐 물론 하극상이 아니라고 본인 혼자 주장하면은 뭐 그걸로 끝이지. 다시는 글 안 쓰면 되니까. 일단 자, 2달 동안 이렇게 대통령 권력을 모욕하고 침뱉었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화를 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게. 11월 인사권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지금 감찰과장이 노만석이에요. 노만석. 노만석 몰라요? 계엄령 문건 수사했다가 중단한 사람. 그 사람이 노만석입니다. 덮어줬던 사람이에요. 덮어준 사람입니다. 황교안 덮어준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신 덕분으로 1쇄, 2쇄에 이어서 3쇄를 찍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쇄, 2쇄라고 해서 어이구 1쇄도 넘었고 2쇄도 넘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쇄, 2쇄를 동시에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찍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또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말이죠. 예. 열불 나니까 이 에어컨을 켜게 되네. 열불 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원했던 사람이고 투표했던 사람이고 또 그 정권의 성공을 너무나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이 촛불 정부가 성공해야 나라가 나라답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도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떼어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와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그런 리더십이 무너지는 이 상황. 검찰의 특수성은 물론 있죠. 뭐 무슨 이명박이처럼 박근혜처럼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지금 이들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공약인 검찰개혁을 형해화하기 위해서 계속 대통령 권력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릅니까 이게? 이 상황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검찰의 쿠데타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그 다음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이성적이다, 감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은 보장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빙자한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이 수사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찰은 독립돼야 하는데. 검찰은 통제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제되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이 하는 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문민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검찰에 대해서. 저 그 문민 통제란 말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세요? 유시민 이사장한테 배웠어요. 검찰은 문민 통제돼야 한다. 이명박 정권 때 저희 낙검수 나오셨나? 그때 그 말씀했었어요. 문민 통제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검찰 함부로 통제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법정에 서면은 우리 상대편일 뿐이에요. 법정에 서면은 검사는 판사가 아니에요. 판사는 그래서 사법부의 영역에 지금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 행정부 영역입니다. 검찰 통제에 대해서 통제하면 안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아예 독립시켜라. 인사도 예산도 다 독립시켜라. 야, 니들이 집권하면 그렇게 해봐라. 니들은 할 수 있냐? 지들이 야당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만약에 지들이 집권해봐요. 검찰 독립 그런 얘기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지.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미국이 전쟁이 나면 한국이 자동 참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파병과 관련해서 한국에다가 부탁하는 처지였는데 천하의 조지 부시도 이제는 아예 뭐 그냥 이거를 협약서로 만들자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왜 우리가 자동 참전합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청나라 시대입니까? 명나라 시대입니까? 돌아도 단단히 돌았어요. 예, 그 이야기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응크님, 누가 누구하고 의견 다른 게 뭐 이렇게 스트레스세요? 자기가 자기 의견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파하면 되는 거지. 아, 나 참 답답한 분이네 진짜. 자, 오늘 광고부터 우선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견해 갖고 얘기하면 되지. 남이 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 저 사람은 또 저런 견해를 갖고 있다. 왜 힘들어해? 자기가 자기 판단 능력을 갖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아, 나 정말 참 답답한 분들이네 진짜. 그 주장하는 사람이 나 혼자라도 내 판단에 그게 옳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남이 무슨 얘기를 하건. 자, 광고하겠습니다. 요즘 물 문제가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먹는 물은, 마시는 물은 생수를 사 먹을 수 있지만 씻는 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우리 애들의 민감한 피부, 여성분들의 피부 트러블, 그리고 남성분들의 두피 건강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은 필수입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전 세계 67개 나라와 전 세계 항공기의 70%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최고급 아파트로 통했던 타워 팰리스에서도 선택한 정수기라고 합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김용민닷컴에 입점했는데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였습니다. 자, 이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일면 탑 기사인데요.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한미연합사의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 체제를 세밀하게 규정한 한미동맹위기관리각서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맞춰서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한미동맹위기관리각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국지전 등 위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룬 문서다. 그런데 미 측은 협의 과정에서 위기 상황을 규정한 한미 유사시라는 문구에다가 미국을 추가해서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변경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유사시에 한국군 참전이 자동적으로 연동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측 요구대로 각서에 미국 유사시 문구가 포함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구가 포함되면 호르무즈 해협이나 시리아 같은 중동 문제, 남중국해 문제같이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해외 분쟁 지역에도 미국 측이 안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을 파병할 길이 열리는데, 호르무즈 해협도 안 되지만은 시리아도 안 되지만 남중국해, 야 세상에, 이 중국하고의 갈등, 이 지점에 미군이 유사시라고 판단하면 한국군이 자동 개입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미국보다도 경제 교류나 무역에 있어서나 한중의 관계는 이미 탑이 됐어요. 미국과의 교역보다도 중국의 교역량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중국과 척을 진다, 각을 세운다. 우리는 이제 가난한 나라가 됩니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북한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하고도 군사적 대립을 해야 되는 참 기가 막힌 상황. 그러면 군비는 당연히 증가하고 미군 의존도는 높아지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은 무기사라고 계속 우리를 압박할 것이고. 뭐예요 이게? 게릉님 말씀처럼 양키 식민지화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의 위기 상황에 미국이 주로 한국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작성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인 셈인 거죠. 참 이거 원 기가 막힐 노릇이네. 그 미국의 속국이 되는 길입니다. 네, 이런 건요. 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미국의 참 무지막지한 요구가 막 빗발치는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게 만약에 박근혜였어 봐요, 혹은 황교안이었어 봐요, 아이고 뭐 그렇게 하자시면 해야지요. 그럴 것이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고 예를 들어서 뭐 황교안이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문 대통령은 이런 것 용인하지 않습니다. 미국에게 좀 너무 휘말려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 아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깡패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1조 300억.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주는 돈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1조 300억 주는데 지금 6조로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6조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 우리 뭐 당연히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세세하게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뭐 만약에 미군 빼겠다, 여러분 그런 상황도 우리가 예견을 해봐야 돼요. 미국이 갑자기 주한미군 빼겠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쪽에 요단강 건너가 있는 저쪽 사람들은 뭐 나라가 망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겠죠. 미국에게 배은망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것이고요. 예. 그때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까? 그래요, 가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가세요. 그런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아예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 장담하는데 미군 철수 안 해요. 지금 중국 코앞에다가 자기가 군사 기지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다만 건너면 중국인데 그 기지를 왜 포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휴전선 부근에 있던 미군 부대가 포천이든 서울이든 이게 평택으로 갔단 말이죠. 서해안 쪽으로 갔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앞으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 방벽을 세우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평택 기지 뺀다고? 왜 철수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예. 장담하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저희도 그 참 고마운 마음은 있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나온다면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좀 얕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탄핵 위기예요. 오늘 내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이제 상원 가면은 결국 트럼프 탄핵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지만은 아니 무슨 지금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이 무슨 트럼프에 목매는 사람들입니까? 밑에로워요 지금 트럼프. 좀 추이를 한번 봐야 되는데 관련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자, 밑에 보시죠. 보이시죠?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의 추이 한번 보세요. 9월 25일만 해도 57대 37, 이건 뭐 좁혀지기 힘든 격차가 됐는데 그러다 9월 30일에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골든 크로스는 아니고 동률이 됐어요. 47대 47. 그러다가 10월 8일에는 다소 좀 벌어집니다. 한 4%포인트 차로 벌어지더니 10월 14일에 다시 좁혀졌어요. 그러다가 10월 23일에 골든 크로스, 탄핵 지지 48, 탄핵 반대 46 이렇게 됐습니다. 또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아예 트럼프 뭐 이제 바꿔도 되지, 이런 심리가 지금 발동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골든 크로스가 아니죠, 데드 크로스,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알면은 나 폭격하겠네. 죄송합니다. 골든 크로스는 아니고 데드 크로스죠. 예. 트럼프 입장에서. 예.
지금 트럼프에게 공직사회가 등 돌렸어요. 등 돌린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트럼프가 압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 바이든, 경쟁자 조 바이든 수사하라고. 이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자신의 대권 경쟁자인 바이든을 수사하라고? 다른 나라에다가? 이거는 뭐 명실상부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난번 러시아 스캔들 났을 때도 굉장히 신중했던 펠로시였는데 탄핵 절차를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볼턴 변수입니다. 볼턴 변수. 여러분, 볼턴 아시죠? 볼턴. 코스염 볼턴. 하노이 회담 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판을 다 깬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볼턴. 근데 트럼프가 이 볼턴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북미 관계가 다시 이제 대화 국면으로 돌아왔는데, 뭐 물론 대화 국면으로 돌아왔지만 실효적으로 뭐 지금 진전된 건 없어요. 하여간 이 볼턴 코스염 이 인간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뒤통수를 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워싱턴의 관심은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하원 증언대에 설 것이냐에 쏠려 있다. 앞서 증언한 백악관과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은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수사를 종용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데 반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한 사실을 볼턴이 확인만 해주면 뭐 무슨 트럼프를 비난하지 않아도 돼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박했다. 이것만 증언해도 이거 뭐 파는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로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 수류탄으로 불리면서 이게 어떻게 편집이 돼서 이게 다시 한번 제가 편집을 잘못했네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기 서울신문 기사 좀 제대로 정리를 못했어요.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루돌프 줄리아니, 이 사람을 수류탄으로 부르면서 우려를 표시해 왔던 증언도 나왔습니다. 볼턴이 줄리아니를 수류탄으로 부르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따라서 볼턴의 증언은 트럼프가 측근들을 통해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의 조 바이든 부자 수사를 군사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요구했다는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리대사의 증언을 능가하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어떻게 공무원들이 뭐 그냥 나오기만 하면 다 트럼프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하원은 11월 말 추수감사절까지 탄핵안 표결을 마친다는 계획을 바꿔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증언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은 치명적인 증언이 모이면 당장이라도 칼을 빼들어야 되는데 왜 연말로 미루느냐? 지금은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다음 달 중순부터는 공개 청문회를 열 계획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최대한 장기간 쟁점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탄핵을 하더라도 뭐 일찍 하나 늦게 하나 큰 차이는 없지. 다만 이 트럼프가 탄핵이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내년 재선 때 트럼프 재선 못하게 최대한 이것을 국민적 이슈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야당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니까요. 근데 상원은 거의 1대1입니다. 네.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만 대통령 탄핵이 되는 건데 뭐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된 적은 없어요. 탄핵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표를 던진 대통령이 있었죠. 닉슨 대통령. 네. 그렇죠. 닉슨 대통령. 사람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정확하네요. 예. 자, 정말 하원을 통과한다면 통과할 확률이 높죠.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인가. 근데 지금 추이를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가파르게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탄핵 찬성 추이가 상승세거든요. 상승세입니다. 자, 볼턴 증언이 결국 트럼프 탄핵의 최대 변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정말 기분 나쁘게 내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거 보면서 또 느끼게 됩니다. 예. 다음 뉴스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MBN 어제 그 스트레이트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종편 MBN 요거 저 퇴출될 것 같아요. 예. 이 흐름을 보니까 MBN은 참 고약한 구조에 놓였습니다. MBN은 날려도 별 타격이 없어요. 그러나 종편에 대한 경고로서는 아주 좋은 그림이죠. 그렇죠? 그리고 MBN의 죄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한겨레 취재를 종합해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MBN의 차명대출 의혹에 관련된 임직원들을 지난달부터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MBN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출자보다는 개인의 출자가 많았어요. 아니, 종편의 미래가 안 보이던 때 개인들이 왜 이렇게 MBN에 투자를 많이 했을까? 당시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죠. 종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서 뭐 어느 기업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겠어요. 개인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개인들이 투자를 했다. 봤더니 다 MBN 관계자들이야. 우리 회사의 미래가 보인다 해서 개인으로서 투자한 것일까? 알고 봤더니 회사 경영진의 압력에 의해서 차명 대출을 받아서 주주가 됐다는 겁니다. 책임은 최고위 경영진에게 있다. 그렇다면 이거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2011년 총선 승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납입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에서 600억을 대출받은 다음 회사 임직원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 원어치씩 사게 했다는 겁니다. 와, 개인이 수십억씩 샀다는 거예요? 앞서 MBN 차명대출 의혹 등을 살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이를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낸 바 있습니다. 그렇죠. 분식회계는 고의지요. 고의. 예. 이러면 방송법에 의해서 MBN은 아웃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웃될 것 같아요. MBN은 문 닫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없앤다고 뭐 우리 그 방송에 뭐 어떤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거 어떻게 하느냐? MBN은 뭐 방송 장비 다 팔고 직원들 다 해고하고 그러진 않겠죠. 뭐 다른 방식으로 그 방송을 유지하려 할 텐데, 그러나 기업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뭐 MBN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요. 왜 무리하게 종편이 되겠다고 했다가 이렇다 할 족적도 남기지 않고. 그나저나 종편이 8년 전에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러네요. 2011년 12월인가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낙곰수도 2011년 4월에 시작했어요. 2년 뒤면 10년이네. 10년 때는 제가 이 김어준 총수 설득해가지고 한번 낙곰수 지지해 주신 분들 한번 모아놓고 큰 이벤트 한번 벌여볼까 생각 중입니다. 2011년 4월 28일인가 그랬어요. 예. 그때 이제 마포 FM 스튜디오에 모여가지고 같이 녹음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어준 그리고 정봉주 저 이렇게. 예. 8회부터는 이제 주진우 기자가 나왔고요. 예.
그래요. 그 뭐 그때 저 고기 회식 한번 하죠. 다 같이 모여가지고 n분의 1 각출해가지고 모일 만한 장소가 있나? 예. 자, MBN 관련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자, 여러분 이 소식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구직 지원금이 이제 청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예. 취업 준비생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그럼 한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꼴이죠.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구직 지원금을 받은 다음 알바 비율이 25.3에서 16.9%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알바하면서 취업 준비 쉽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박수 받을 일입니다. 하루 평균 구직 활동 시간은 17.2% 증가했다. 보세요. 그렇잖아요. 지원금 가장 많이 활용한 항목은 식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식비 쓰려고 구직 지원금을 줘? 식비 쓰려고 하는데 구직 지원금을 줘? 아니 다시. 구직 지원금으로 식비를 쓰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알바 안 하고 구직 활동하면은 뭘 먹고 사니? 당연히 식비에 쓸 수 있는 거지. 뭘 이렇게 시비를 걸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어디에 도움이 됐는가? 경제 부담이 줄어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와, 가장 많았고요. 심리적 안정감, 구직 관련한 스펙을 보완하는 거라든지 엄두 내지 못했던 계획을 시도했다. 자율적인 구직 활동을 했다. 자신감, 적극성이 상승했다. 진로, 취업 계획 구체화됐다. 네, 그렇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취준생들은 일반적으로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데요. 집중적인 준비가 필요한 좋은 기업에는 취업하지 못하고 단기 일자리에만 전전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이고, 뭐 무슨 알바들한테 뭐 편의를 봐줍니까? 중노동 시키지요. 열정 페이도 요구하죠. 이러면은 취업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5월부터 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일기 수급자 9,417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의 비율은 지원금을 받기 전보다 줄어들어서 25.3이었는데 이게 16.9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당연히 취업 준비에 투자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에게 특히 이 구직 지원금을 받으신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거 주시니 좋다. 구직 지원금 받으니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SNS든 어디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감사의 표시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좋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을수록 더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대상이. 또 지원금 규모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면요. 그냥 주니까 주는가 보다 이래버리면은 야당에서는 이거 헛돈 쓰는 거다 하면서 없애려고 할 거예요. 지금 야당은 그런 보편적 복지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분들이 소감을 좀 올려주시고 이런 거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복지 혜택은 더 늘어나요. 더 확대되고요. 최저임금을 받으신 노동자분들, 아니 지금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노동자들인데 노동자의 말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올리자는 정부가 있고요. 반대하는 경영단체, 수구언론, 야당만 있어요. 아니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받으시는 노동자들이 아이고 적게 받으니 힘들었는데 이제는 늘어나서 좋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잘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지 않으니까 야, 최저임금 올려봐야 뭐하냐? 기업인들, 사용자만 힘들지.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적다. 최저임금 올렸다고 하지만 너무 적다. 이 목소리도 좋습니다. 그래야 더 올리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폭도 더 과감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이렇게. 이 노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또 저기 그 노동자들이 자기 SNS에 글 올려봐야 주목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한겨레나 경향 같은 신문 이 두 신문이 나서서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한겨레 경향 비판 안 하려고요. 왜냐?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요단강 건너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도 보니까 뭐 경향신문은 촛불의 초심문은 앞디다. 나 참 웃겨가지고 야 장충기한테 감사 문자 보내고 말이야. 검찰이 던져주는 피의 사실 이거 물고 와가지고 보도하고 분별 없이 그런 자식들이 무슨 촛불의 초심을 얘기해? 어? 아 짜증나네 진짜. 그냥 진짜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나요. 언론에 갈증이 나. 정말 갈증 납니다.